예,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이니까 이 시험에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이제 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개념들부터 좀 저기 이거 하죠. 뭐 기본적인 건 이 책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지만 이제 책 이외에 또 저기 그 우리가 좀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꼭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에 대한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정보 비대칭 문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뭐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냐면 정보라고 하는데 이제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제 뭐 주식 투자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은 사람한테 전화를 걸죠. 그래서 야 정보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보가 빗자를 빼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정보가 탁 주어지면은 모든 사람한테 같은 크기로 그 다음에 같은 양의 정보가 다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보를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별로 이제 수익을 낼 여지가 별로 없어요. 다 같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 보면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작게 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투자자를 보죠. 투자자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보면은 이제 뭐 투자 주체들 보면은 정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 그 다음에 그 회사 내부자가 있을 수 있다. 내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때, 야, 저기 기관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 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집단 누구냐면 바로 정부예요. 왜냐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정책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정책 정보를 가지고 정부가 주식 투자를 아니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정부가 이거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피곤.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내부자와 외부에 있는 투자자를 이제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잘 될 건지 잘못될 건지 사실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누가 돈 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부 다 그냥 돈을 잃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1년인가 2002년인가 그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정보 비대칭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중고차 시장. 혹시 중고차 사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중고차 사러 가면 속는다 그러죠. 네? 대부분 속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거죠. 이제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에 차를 사려고 보니까 새 차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제 이 초보 운전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주차잖아요. 주차. 그것도 이제 주차장이 넓으면 탁탁 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담벼락에 일렬로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차해야 됩니까? 백으로 들어야죠. 소위 밖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여기다 긁을 수도 있고 뒤차 박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적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고차장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를 파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저기 그 차를 계속 운행했기 때문에 내 차에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새로 사는 사람은 그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 가면은 이제 그러잖아요. 뭐 저기 이거 뭐 내부에 뭐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뭐 없다고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차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차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그 가지고 있는 견적이 이제 300만 원이라고요. 그럼 300만 원짜리 차를 쭉 돌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300만 원짜리 차 시장에 300만 원짜리 차 시장에 예를 들어서 차가 3개가 있다고 보자합니다. A라는 차, B라는 차, C라는 차. 차가 3대가 있는 거예요. A라는 차는 진짜 300만 원짜리예요. 진짜 300만 원짜리. 근데 B라는 차는 뭐냐면 B라는 차는 뭐냐면 얘는 원래는 2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세차 좀 하고 겉에 이게 도색도 좀 새로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얘는 원래 100만 원짜리예요. 운전자가 뭐 저기 사고도 몇 번 내고 그래갖고 뭐 엔진도 한 번 좀 덜어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얘도 저기 올 때 보면은 이제 그냥 갖다 못 파니까 세차하고 깨끗하게 저기 단장을 시켜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러다면 이제 미리 딱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이 중에서 어떤 걸 잘 고를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200만원짜리 200만원에 팔고 100만원짜리 100만원에 팔아야지 이걸 가지고 300만원짜리 시장에 왔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나는 세차하고 하면은 500만원짜리를 팔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300만원짜리 차 시장에서 퇴장을 해가지고 500만원짜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은 보면은 야 나도 도둑이지만 얘는 날 도둑이다 그래요. 그럼 나는 400만원짜리 가겠다. 그럼 시장에는 보면은 100만원짜리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야 이거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나한테 300만원 팔려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차에 대해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사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300만원을 주고 100만원짜리를 사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너무 흔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차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사요.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역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역선택. 300만원을 주고 100만원짜리를 사오게 되는 이런 문제를 역선택의 문제라고 하고 바꿔서 놓고 보면 그러면은 이 C라는 사람 말이에요. C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선택의 문제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모럴 해저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자 그럽니다. 작년이죠. 작년 여름으로 기억이 되는데 삼보컴퓨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름 그대로 컴퓨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조만간에 브라질 국민 PC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야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 PC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회사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계속 그런 정보를 계속 시장에 내요.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신뢰하고 삼보컴퓨터를 계속 샀어요. 사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삼보컴퓨터가 실제로 이제 브라질 국민 PC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주가가 하루 상한가를 딱 쳤어요. 그 다음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거예요.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그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그 전에 보면은 뭐 현주 컴퓨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삼보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컴퓨터 만드는 회사는 거의 다 망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중국에서 나오는 컴퓨터요. 지금 뭐 중국은 아니고 우리 지금 저기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모니터 별도로 PC를 조립해오는데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19만 원이에요. 19만 원이에요. 중국집 더 싸요. 인도는 더 싸요. 인도는 지금 모니터 별도로 얼마냐면 8만 7천 원에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런 주식을 사지 않을 거다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시장 내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낭패를 보게 되는데, 바꿔놓고 보자고요. 그럼 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비대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냐면,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면요. 거래가 아주 잘 이루어지면은 그래도 비교적 정보 비대칭이 작아져요. 근데 거래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부동산이죠. 부동산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뭐 기획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고 보면은 이제 거기는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평촌, 삼본 이런 데 보면은 막 집값이 막 뛰잖아요. 그 집값이 왜 뛰나 봤더니 그 분여회에서 다 올려놓은 거다고요. 분여회에서 뭐 평당 1,000만 원 받기 운동, 아니면 뭐 50평짜리 10억 만들기 운동. 그래갖고 인위적으로 딱 올려놨는데 우리는 모르고 가서 평촌에 가서 집 살려고 보니까 뭐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집값이 40%나 올라가고. 그 이유가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공급자들이 의도적으로 호가 올려놓는. 이런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을 보게 되고 그런 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페어한, 그러니까 아주 공정한 가격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우리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전문가 나한테 이 돈을 맡겨놓은 그 고객이 나를 신뢰하고 돈을 맡겨놨는데 내 자신이 정보 비대칭 문제에 딱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은 죽는 거죠. 나는 월급을 받겠지만.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고객이 살아야지 나도 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이제 자산 관리를 해준 사람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사실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객 만나러 다녀야죠. 그럼 고객이랑 골프 치러 가야죠. 뭐 저녁에 저녁 먹어야죠. 그 다음에 뭐 저녁 먹었습니까? 술도 한잔 먹어야죠. 그러다 보면은 아침에 난 부시시하게 나오면은 또 업무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제 문제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먼저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시장의 효율성. 이거는 지금 현재 이게 1962년인가 논문이 발표된 건데, 그 이후에 1990년대 전까지 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뭐 지금도 일정 부분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예요. 예.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가이죠. 주식의 가격. 주가를 뭘로 봐야 되냐면, 이거는 기업의 가치로 봐야 돼요.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가치, 정확하게 얘기해서 기업의 가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대차대조. 여기가 지금 자산이죠. 에셋이고, 여기가 데트고, 그다음에 에쿼티예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기업의 가치는 이거예요. 자산들의 총합. 이거의 시장 가치가 바로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하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하나는 남의 돈 빌려올 수도 있고, 내 자본금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부르자면 이건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 남의 자본. 남의 돈 빌려온 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갚아야 되는 거고. 요게 지금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은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이제
주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그냥 저기 그 별로 개념 없이 그냥 기업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저기 그 엄밀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 기업이 저기 부채가 하나도 무부채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자기 그 기업의 가치가 바로 이제 주식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 주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주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분들의 저기 그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기서 그분들이라고 하면 뭐 작전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에서 움직여서 기업 가치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허무하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주식하느니 어디 가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경마장 가는 게 나아요. 경마장 가면은 막권 사가지고 말뛰는 소리가 듣잖아요. 시원한 공기라도 마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팍 눌러대면서 주가 떨어진 담배 하나 피고,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그리고 돈까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기업의 가치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니까 오락내락 하잖아요. 오락내락 하는데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내려갈 때 이거는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걸로 봐야 돼요.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정보에 의해서 알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정보가 주가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를 따져보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그 효율적 시장에서는 한 세 가지 형태의 저기 그 시장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형태. 첫 번째가 뭐냐면 강형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준강형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형 효율적 시장.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정보가 있냐면 기업의 과거의 정보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기업이 현재 발표하는 정보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기업의 과거의 정보가 주가에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반영돼서 누구도 기업의 과거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 내가 부담한 위험 그 이상으로 저기 그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건 아니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벌 수도 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보다 더 저기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종합주가 떨어질 때 종합주가 떨어진 것보다 내가 덜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거든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기업의 과거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렇죠? 기업의 과거의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그 주식의 주가의 주가 정보, 주식의 가격, 주가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르는 거래량 정보, 이런 걸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증권, 나중에 한 말씀드리겠지만 증권을 분석할 때 보면 지금 이제 세 가지 저기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 두 번째가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뭐 분석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옛날부터 주식을 저기 그 매매를 했는데 이제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뭔가 지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뭐 투자 가이드를 해주는 지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가를 매일 점을 찍어봤어요. 네, 점을 오늘은 주가 모는 종에다가 해갖고 오늘은 여기 있다, 내일 여기 있다 이렇게 점들을 딱 찍어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들의 궤적을 딱 이어보면 이게 그 주가가 움직이는 선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선이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일정한 패턴 같은 게 나와요.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고점들을 이은 라인을 얘가 탁 뚫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의 옛날에 과거의 그래프나 아니면 거래량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 방법을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의 정보라고 하면은 주가나 거래량 정보를 의미하는데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서 초과 수익을 못 내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요? 약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약형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 통하지 않는 시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특히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기업의 뭐 과거의 그래프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거래량의 움직임 이거 가지고 뭘 따져보냐면은 매매 타이밍을 따져보는 거예요. 매매 타이밍.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냐 이런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인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0부터 100까지 움직이도록 지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투자 심리도라든지 아니면 뭐 오실레이터라든지 그런 거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진자 운동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여기서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사야 되겠죠. 여기 팔아야 되겠죠. 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샀다 팔았다 하니까 발생하는 게 있겠죠. 뭐가 생기게 됩니까? 매매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는 얼마 이렇게 따져보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 분석. 이거는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업의 재무 정보입니다. 뭐 재무제표 있잖아요. 뭐 대처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营业금 처분계산서 이런 식의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제 은행 FP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대충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가는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는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일단 그 기술적 분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매번 초과 이익을 얻고 있다. 누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무슨 시장이냐면 개판인 시장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는 수익을 못 내야지. 그래야지 약형 효율성이라도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준강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냐면 이거는 현재 공표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현재 공표된 정보. 그 현재 공표된 정보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정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재무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결산 재무제표는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반기, 분기 재무제표는 45일 이내에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게 딱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로 다 분석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현재 공표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형 시장 이제 우리 정의를 내려봐야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은 누구든지 현재 공표된 정보를 가지고서는 이제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표된 정보가 즉각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에 반영돼야 됩니까? 주가에.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좀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모든 정보입니다. 모든 정보. 모든 정보라고 하면은 어떤 정보를 얘기하냐면은 뭐 기업의 내부자 정보라든지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기업 외부자가 보세요. 기업 외부자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까 저기 그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그 주가를 변화시키는,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모든 정보가 주가에 정확하고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보를 이용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초과수익을 낼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은 아무리 가도 준강형 시장밖에 안 되는 거죠. 준강형 시장밖에. 그러니까 이제 정보 비대칭까지 겹쳐서 얘기해보면 회사의 내부자는 돈을 벌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죠. 있다라고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최근에 보면은 대기업의 아니면 저기 그 큰 은행의 그 경영진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확하게 스탁옵션 행사하고 나오잖아요. 스탁옵션 행사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왜 개인들은 그걸 못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있고 이제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런 문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이 완전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면 한번 보자고 합니다. 강형 효율적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람 간에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없어야 돼요. 왜? 이미 주가가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의 가격이 아니면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왔다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오면은 요 상태에서 이미 정보가 전부 다 저기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 시점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미래 시점에 주가가 탁 움직였다고요. 탁 움직이면은 그건 뭡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어떤 정보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만약에 시장이 완전 효율적이 되면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멋대로 움직여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랜덤웍이라고 해요. 랜덤웍. 랜덤웍. 불규칙 보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규칙 보행. 그러니까 뭐 저기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신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일도 모르는 세 가지.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이제 개구리 뛰는 방향과 여자의 마음과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제대로 사람들이 저기 그 주식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주가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얘기 많이 하면 우리가 왜 저기 그 이 100원짜리 동전에 100원짜리 동전을 보면 요 옆에 이게 500원짜리네요. 요 옆에 보면은 저기 오돌도돌한 돌기 있죠. 돈을 많이 만지시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예? 이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조평생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에 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이작 뉴턴이에요. 네,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이 누굽니까? 만유인력. 네? 만유인력.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기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사과나무만 탁 쳐다보면서 이제 그 일생을 살고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저기 그 통화제도가 어떤 통화제도였냐면 이제 금본위제도예요. 금본위제도라고 하면 금화를 가지고 옛날에 동화책 읽어보면 금화를 가지고 이렇게 뭐 거래를 하잖아요. 뭐 금화 한 입, 은화 한 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거래를 할 때 맨날 저울에 달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그 500원짜리처럼 500원 이렇게 액면을 이렇게 저기 그 금화에다 저기 그 새겨 놨다고 해요. 응? 그 뭐 이렇게 500원 적을 수도 있고 사람을 박아 넣어가지고 우리 황제 마마가 있으면은 이게 뭐 저기 열량짜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액면을 믿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나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옆에를 끌로 막 갈아요. 부스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모아가지고 쓰면은 그럼 요거는
실제로 보면은 액면보다 무게가 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화가 생기네, 악화. 악화가 유전주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경제가 파탄이 나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추천한 사람이 이제 뉴턴이라고 해요. 뭐 옛날에는 이제 뭐 과학한 사람이 철학도 하고 뭐 전부 다 했으니까. 그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옆에 돌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래할 때는 이렇게 쓱 한 번만 돌려보면 이게 맨질맨질하지 않고 까칠까칠하면 이건 제대로 된 거. 맨질맨질해졌으면 이건 누가 갈아낸 거.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이제 그래가지고 나이 70세에 어디를 갔냐면 우리를 보면 이제 조폐공사 사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기 영국의 조폐국장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만 쳐다볼 때는 경제를 몰라도 됐는데 이게 조폐국장을 딱 가니까 이게 또 통화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니까 경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뉴턴이 있던 그 당시에 아주 굉장한 투기가 하나 불었습니다. 투기가. 그 투기가 뭐냐면 사우스시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작전을 했어요. 사우스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해 회사죠. 남해 회사. 남해 회사에 딱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뉴턴이 여기서 샀어요. 쭉 올라오니까 여기서 팔았어요.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사람인지라 주식은 사서 떨어지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 뭐 떨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팔고 올라가면 이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새로 샀어요. 다시.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남의 회사가. 그래가지고 그 선량한 우리 과학자 뉴턴이 완전히 알고져야 된 거예요. 그래서 뉴턴 뒷얘기 읽어보면은 뉴턴이 죽을 때 진짜 10원 땡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냥 조폐국장 명패만 남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천체가 별자리가 돌아가고 하는 거는 초 단위로도 다 계산을 할 수 있다. 한데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진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는 랜덤워크하게 움직여요. 랜덤워크하게. 그러면 결국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바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짜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1962년부터 이게 유진 파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논문을 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 여지가 초과식으로 낼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금 가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냐면 1992년과 92년, 94년, 96년, 98년에 이제 1년에 논문들이 나옵니다. 1년에 논문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시장에 비효율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이제 해도 돈을 벌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증권 분석을 하면 이 기술적 분석, 그래프를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패턴, 그 다음에 각종의 기술적 지표들, 이런 거 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재무제표 보면은 비율들 있잖아요. 유동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정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ROE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내보는, 그런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서 나가는. 이제 교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아무튼 죽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정보 비대칭의 문제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시장의 효율성의 정보 비대칭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직까지 교재에 실리긴 좀 빨라요. 근데
효율적 시장은 벌써 많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 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공부를 제대로 한 선생이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시장 효율성 문제는 한 문제 이상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이제 투자 전략을 보면은 소극적 투자 전략, 적극적 투자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소극적 전략과 적극적 전략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 시장을 효율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시장을 비효율적이라고 보느냐.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뭐 앉아가지고 포트폴리오 짜서 그냥 위험 관리하고 있으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면,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여기가 인트리직 밸류예요. 본질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가치와 가격은 다르잖아요. 네? 이제 가치가 화폐 단위로 표현된 게 바로 이제 가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가격이 이거보다 본질적인 가치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본질적인 가치를 저 사이에 두고,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은 매수, 그죠? 왜? 기본적으로 가치 따라 움직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매도. 이런 걸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이 기본적 분석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본질 가치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이 책에 다 이제 적시가 돼 있어요. 적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술적 분석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것들이다. 이거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의 본질 가치를 이제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근데 은행에 있으면 뭐 재무제표 보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한번 재무제표까지만 좀 하고 좀 잘 쉬도록 하죠 뭐.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대차전제표잖아요. 대차전제표.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회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재무관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부채예요. 부채는 뭐냐면은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려면 보세요.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인데 돈은 내 돈 갖다 낼 수도 있지만 남의 돈 끌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자본이에요. 자본. 이걸 자기 자본이라네. 자기 자본. 이게 지금 대차전제표인데 대차전제표의 대변을 보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회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끌어왔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 끌어온 거 가지고 여기에다 뭘 짜느냐면 이제 포트폴리오 짜는 거예요. 뭐 기계 사고, 건물 사고, 또 재고자산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막 따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쭉 있는데 이때 이제 배열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순서를 배열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유동성 배열법 쓰죠. 유동성 배열법. 그러니까 그래서 유동자산과 그다음에 고정자산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현금화를 쉽게 시킬 수 있냐, 그런 순서대로 쭉 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나누는 그 기준은 뭐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유동자산, 1년이 지나서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고정자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끌어와서 그걸 어떻게 지금 운용하고 있느냐 하고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차변에 나오는 그런 얘기다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업이 낼 수 있는 최악의 성과. 기업이 낼 수 있는 최악의 성과 뭡니까? 부도죠, 부도. 부도는 뭐가 부도입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갚으면 그 부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채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유동성 배열을 해서 여기 유동부채와, 예? 유동부채와, 그 다음에 이제 고정부채로 저기 나눠져요. 유동부채는 뭐냐면 이것도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내에 갚아야 되고, 그죠? 요거는 1년 넘어서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 내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보면은, 생각해보세요. 여기 유동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유동자산은 뭐라고요?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 그렇다면 한번 내보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부도를 안 내려면, 자, 유동부채가 있는데, 예? 유동부채가 있는데, 이 유동부채를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1년 이내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유동자산으로 비율을 보자면, 유동자산.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유동비율이에요. 유동비율. 유동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동비율이 적어도 곱하기 100을 했다면 얼마 이상은 돼야지 부도에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이 돼야지 부도가 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100% 이상은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유동자산 안에 굉장히 골아픈 자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놈이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물건을 만든 제조업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재료 사오잖아요. 재료 사와가지고 그거를 기계에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원재료고 이거는 완전히 제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작 중에 있는 걸 제공품이란다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저걸 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려면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현금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안 팔리면 재고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게 판매라고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지 된다. 근데 나머지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시장성에 있는 유가증권, 현금,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현금 등가물. 이것도 거의 현금이잖아요. 거의 현금이잖아요. 이거 뭐냐, 그냥 줘도, 야, 니가 이거 난 3개월 있으면 현금화 되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퉁치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돈 받으러 왔는데, 야, 이거 냉장고 줄게. 우리 냉장고만 해사람, 냉장고 니가 팔아서 해라.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골아픈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자산에서 골아픈 자산을 빼줘요. 재고자산. 네? 재고자산을 빼주면, 그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당좌자산이라고. 당좌자산. 네? 당좌자산. 이 당좌자산은 뭐냐면, 이거는 거의 현금이에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유동비율은 요 유동자산의 골아픈 재고자산이 껴있기 때문에 100%가 되면 안 돼요. 이건 표준 비율이 200%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당좌자산을 이렇게 유동부채로 해놓으면 곱하기 100을 해놓으면 요걸 이제 당좌비율, 네? 당좌비율 내지는 산성시험비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진짜 이제 100%만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0% 밑으로 떨어지면은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부도가 날 가능성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디어, 이건 전부 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래는 외우면 좋은데 하도 그 많은 그 비율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져요. 건물. 근데 이 건물은 내가 건물 장사가 아니면 이거는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고정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고정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를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돈으로 지어야 되냐면 고정적으로 1년 이내에 갚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고정부채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져야 한다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대차평균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 고정부채나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이외에 유동부채를 가지고 집어넣었다면, 예? 유동부채는 뭐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데 얘가 1년 이내 현금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만기에 미스매치가 생긴다고요. 미스매치가. 이렇게 되면은 부도가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외환위기 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문제가 돈은 단기로 빌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장기로 대출을 준 거예요. 나는 3개월짜리 끊어왔는데 얘한테는 2년짜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년이 지나야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3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기에 미스매치 문제 생기게 되면은 꼭 부도에 빠진다고 합니다. 부도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비율들 보고, 그 다음에 이 비율들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기업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오늘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이래 되면은, 나중에 보면, 너무 많이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회사의 이제 이익이죠. 그죠? 아까 대체사주표는 12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스탁 개념이고, 여기는 플로우 개념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나타난 영업 성과.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있고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해주면은 뭐가 발생하죠? 매출 총 이익이 발생합니다. 매출 총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매출 총 이익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판관비, 판매 관리비, 마이너스가만 있겠네요. 판매 관리비를 빼주면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게 영업이익이 돼요. 영업이익.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손익. 영업 이외에 영업의 손익을 해주면 요게 뭐가 되냐면 경상이익이 됩니다. 경상이익.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특별손익을 해주면 이게 뭐냐면 EBT, Earning Before Tax, 그렇죠? 세전이익이 된다. 여기에 마이너스 텍스, 세금을 해주면은 이번엔 이제 EAT, 세후, 여기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장사.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컴퓨터를 잘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 장사를 제일 잘하면 그때 나타나는 이익이 바로 이거다. 영업이익. 이게 본업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익이다. 그럽니다. 하지만 본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보면 배당금도 주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했던 돈으로부터 또 배당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해야 되면은 경상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연중 매년 그냥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이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특별손익이 뭐예요? 특별손익이라고 하는 건 이제 특별하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기계장치를 팔았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불이 났다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요. 그게 이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 안에는 뭐가 포함될 수 있냐면은 특별손익이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할 때 적어도 어떤 이익까지를 봐야 되냐면 여기까지.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상이익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익은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 회사의 본업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본업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것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는 만들지 않고 주식 투자를 더 잘하더라. 그러니까 컴퓨터를 판 것은 여기에 나오지만 주식 투자한 것은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적자인데 얘는 흑자예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회사를 바꿔야죠. 다른 걸로. 다른 걸 바꿔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또 발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섬유 회사 중에서 그런 회사가 있어요.
섬유회사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다 낡았어요. 나무 판자로 짓고 막 그랬다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헐어내야 되잖아요. 다 헐어내고, 그러면 철거 비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르는 거죠. 아무도 몰래. 그 보험회사에서 나와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불을 지르는. 그럼 불 다 타버리면, 그러면 그거 이제 저기 다 재만 남았으니까 치우기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받죠. 뭐 받습니까?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차익이 발생하면은 어느 날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부과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볼 때 단기 순이익만 보고 단기 순이익이 저기 흑자가 났네? 그럼 이 회사는 좋은 회사 아니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요. 뭐 이게 제일 탄탄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있는 점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저기 그 이익 증가율이 뭐 몇천 프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익이 퍽 생겼다가 그 다음에 턱 떨어진 게 있다고요. 그럼 여기 뭐 있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저기 넘겨보면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죠? 저걸 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정보 비대칭에 빠지게 됩니다. 정보 비대칭에 빠지게 되면은 나는 살아남지만 고객은 죽는다고 해요. 저런 문제들을 이제 저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저기 보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네. 한 5분만 더 쳤다 할까요?